노다지 썰전. 노다지 썰전. 자, 2025년 넷마블이 2조 8,351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적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359억 원의 단기 순손실, 즉 적자를 냈어요.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2026년은 넷마블에게 화려한 제도약의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역대급 매출과 적자라니. 어떻게 보면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결과가 한 해에 동시에 나온 거니까요. 네,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요, 8종의 아주 막강한 신작 라인업, 그리고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주 환원 정책을 볼 때 2026년은 넷마블의 새로운 성장 원년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긍정적인 신호가 아주 많아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 비용 문제, 그리고 기대만큼이나 사실 불확실성도 큰 신작들, 여기에 본사 건물까지 매각하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까지, 저는 이런 이면들을 볼 때 아직은 뭐랄까 축포를 터뜨리기엔 너무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 막관론의 근거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2025년 실적에서요, 매출액보다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EBITDA다?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에 순수한 영업 현금 흐름인데요. 이게 4,840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30.8%나 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계상의 손실과는 별개로 사업을 통해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뜻이죠. 특히 4분기만 딱 놓고 보면 거의 2배가 뛰었어요. 이런 탄탄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2026년에 무려 8종의 신작을 쏟아냅니다. 상반기에만 스톤에이지 키우고 7개의 대제 오리진 같은 이런 기대작들이 포진해 있고요. 모두 강력한 IP, 즉 시장에서 이미 팬덤이 검증된 이름들을 달고 나오는 게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을 전량 소각하고 순이익의 30%를 현금으로 배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결정인데 앞으로 돈을 잘 벌 거라는 강력한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 특히 그 현금 창출 능력이 개선된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과 뒤에 숨겨진 359억 원의 순손실, 이 사실을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회사 측에서는 킹하서라는 게임의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발생한 무형자산 손상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게 뭐냐면 게임을 개발하고 알리는데 들어간 돈을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게임이 실패하면 그건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그런 회계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바로 게임 산업의 본질적인 위험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공들여 만든 게임 하나가 잘못되면 회사의 한 해 농사가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걸 그냥 증명한 셈이니까요. 더 걱정스러운 건 비용 문제입니다. 4분기 영업비용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가까이 늘었어요. 특히 마케팅 비용은 무려 48.3%, 거의 50%가 폭증했습니다. 인건비, 지급 수수료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왜 하이브 지분을 팔고 심지어 본사 건물인 G타워 매각까지 추진하겠어요?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재무구조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대하시는 신작들, 하반기 라인업은 아직 출시일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현실이 될지는 좀 더 차갑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 신작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물론 모든 신작이 100% 성공한다고 보장할 순 없겠죠. 하지만 2026년 라인업을 한번 보세요. 스톤에이지, 7개의 대제,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이 이미 글로벌 팬덤을 확보한 IP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요. 흥행 실패라는 가장 큰 리스크를 줄여주는 아주 확실한 안전장치예요. 그리고 게임 출시 전략도 굉장히 영리합니다. 1분기부터 하반기까지 꾸준히 신작을 내놓는다는 건 특정 시점에 실적이 몰리는 게 아니라 연간 실적을 계단식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이걸 불확실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주 잘 짜인 성장 계획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강력한 IP라는 게 사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IP의 힘은 강력하죠. 하지만 그게 성공을 보장해주진 않아요. 오히려 요즘 게임 시장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유명 IP를 썼다가 기대에 못 미쳐서 더 큰 비판을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비용 구조예요. 외부의 유명 IP를 가져다 쓰면 필연적으로 원작자에게 로열티를 줘야 하죠. 이게 바로 지급 수수료 항목에 포함되는데 넷마블의 지급 수수료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국 남의 IP로 장사를 하면 할수록 마진이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IP의 덫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하반기 출시 일정을 확답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내부적으로도 성공에 대한 확신이 아직 서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8종의 게임이 모두 계획대로 나와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거라고 보는 건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닐까요? IP의 덫이라는 표현은 흥미롭네요. 하지만 넷마블이 그저 IP의 이름값에만 기대는 회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나올 스톤에이지 키우기는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장르인 방치형 RPG, 즉 키우기 게임입니다. 기존 IP를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하고 변주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재탕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IP 활용으로 인한 지급 수수료 부담 증가는 당연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과 이익의 규모가 비용 증가분을 훨씬 상회한다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트렌드를 읽는 능력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 방치형 게임 시장도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결국 차별화된 게임성이 없다면 IP 이름값만으로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두 번째로 다뤄야 할 비용 구조 문제와 직결됩니다. 신작을 성공시키려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 비용 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죠. 회사 측에서는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전체 매출액의 2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게 아니라 매출 성장에 맞춰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또 예측 가능하게 집행하겠다는 체계적인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역시 현재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매출 파이가 퍼지면 자연스럽게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 거고요. 지급 수수료 문제도 PC 플랫폼 결제 비중을 높이는 등 구조 개선을 통해서 전년보다 오히려 효율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비용이 늘어나는 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죠.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죠.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그 전망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직전 분기인 2025년 4분기에 마케팅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폭증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계절적 요인과 신작 출시 때문이라고 했지만 2026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대형 신작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매출의 20% 수준으로 마케팅비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이드라인이 지켜지기 어려운 다소 희망적인 목표치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신작들의 성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초반 흥행을 위해 마케팅 비용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회사의 집행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닐까요?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과거의 특정 분기 지출 패턴이 2026년 내내 반복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2025년의 경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2026년에는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부분은 결국 세 번째 쟁점인 주주환원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연결된다고 보시나요? 회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비용 관리 목표를 제시하고 또 파격적인 주주 환원을 약속하는 것 자체가 미래 이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회사가 가진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자사주 소각. 이건 주식수를 줄여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순이익의 30%에 달하는 718억 원을 현금으로 배당하고 앞으로 3년간 주주 환원율을 40%까지 높이겠다고 했어요. 이건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앞으로 꾸준히 이익을 내서 주주들과 나누겠다는 장기적인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이런 결정은. 정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한쪽에서는 본사 사옥인 G타워까지 팔면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백억 원의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이 두 가지 모습이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게 느껴질까요? 저는 다소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진정으로 미래 성장에 자신이 있다면 그 718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대신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IP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오리지널 IP를 개발하거나 유망한 개발사를 인수하는 데 재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니었을까요? 자산 매각과 고배당 정책이 동시에 나오는 이 현상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해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경영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주주가치 제고 역시 기업의 매우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넷마블처럼 주가가 장기간 부진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주주 환원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그걸 바탕으로 더 유리한 조건에서 투자를 유치하거나 M&A를 진행할 수도 있죠. 즉 주주 환원이 미래 투자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투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선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큰 그림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의 사상 최대 매출이라는 외형적 성장은 분명 박수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순손실 전환이라는 아쉬운 결과와 마케팅비를 필두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비용 부담, 그리고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이라는 현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년의 미래는 결국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8종의 신작들의 어깨에 달려있는 셈인데 저는 아직 희망 섞인 기대보다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할 때라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넷마블 앞에 놓인 과제들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스스로 증명해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비용 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뚜렷한 의지를 보였고 시장에서 검증된 강력한 IP 기반의 신작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파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은 2026년을 단순한 반등해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쓰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다는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2026년 넷마블의 운명은 두 가지에 달려 있겠네요. 야심차게 준비한 신작들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늘어나는 비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한 해의 성적표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발표될 넷마블의 신작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또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비용 관련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직접 확인하시면서 이 논쟁의 승자를 가려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